안녕하십니까. 조갑제닷컴의 조성호 기자입니다. 오늘도 우리 조성관 편집장님 모시고 도시가 사랑한 천재들 시리즈에서 오늘은 구스타프 에펠탑의 주인공 에펠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나와주신 조성관 편집장님 인사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자, 에펠입니다. 에펠. 예. 우리가 아는 에펠은 이제 대표적인 에펠탑인데 예. 누구나 마찬가지죠. 예. 책을 읽어보니까 에펠이라는 인물이 굉장히 우리가 아는 그런 범주에 드는 그런 평범한 사람이 또 아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 보아왔던 여러 천재들이 그러했듯이 이 에펠한테도 이 에펠의 인생에 영향을 줬던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네네. 유년기 시절에 영향을 준 인물이 있다고 하는데 뭐 삼촌이라고 했는데 예. 그 사람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줄 수 있나요? 지금 평범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죠. 네. 그런데 제가 연구한 결과로는 적어도 23살 때까지는 아주 평범했습니다. 23살. 예. 자, 말씀드리죠. 네. 제가 에펠의 아버지는 평범한 공무원이었어요. 네. 어머니는 그 당시 뭐 대부분 여자들이 직업이 없을 때니까 평범한 목재상의 딸이었는데 가게를 뭐 아버지께나 어머니를 아무리 훑어봐도 예술이나 건축이나 뭐 이런 쪽으로 음악이나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대개 이제까지 제가 39명의 불멸의 천재들을 만나봤는데 대개 북이든 목이든 그런 피가 있습니다. 근데 에펠의 경우는 그걸 찾기 힘들어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이 등장하냐면 삼촌 중에 아버지의 형제죠. 삼촌 중에 바프티스트 에펠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화학에 케미스트리에 굉장히 식견이 밝다거나 조예가 깊다거나 그런 삼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카죠. 에펠이 구스타프 에펠이 조카였죠. 조카가 그 삼촌을 따랐습니다. 굉장히 삼촌을 좋아하고 따랐고 그러다 보면 삼촌의 친구들은 자연스럽게 만나잖아요. 그렇겠죠. 그 삼촌 친구 중에 또 광물 쪽에 굉장히 식견이 많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어려서부터 화학, 광물, 광산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수학에 관심을 갖게 된 거죠. 우리가 말하면 이공계 쪽이겠네요. 그렇죠. 바로 이공계 쪽에 눈을 뜨고 호기심을 갖고 재밌어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실용적인 학문, 굳이 말하면 실용적인 학문, 이공계 쪽에 남들보다 먼저 관심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1850년도, 그러니까 에펠이 18살이 되던 해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따라서 이제 파리로 가서 중앙공예학교라는 데에 입학을 합니다. 근데 그때 성적을 보면은 나중에 이제 에펠이 유명해지는 그런 건축가로서의 자질보다는 다른 쪽에 좀 두각을 드러냈다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지금 18살이라고 그랬나요? 18살에 파리로 왔잖아요. 원래 고향은 이 사람이 부르고뉴 출신입니다. 부르고뉴요. 와인의 명산지 하면 제일 먼저가 어디죠? 첫 번째가. 보르도. 그렇죠. 보르도 다음에 부르고뉴입니다. 지역적으로, 면적으로 부르고뉴가 좀 작죠. 그러니까 부르고뉴 태생인데 결국은 제가 처음에 에디트 피아프 얘기하면서 말씀드렸죠. 결국은 중앙 집권적인 국제도시로 와야 되는 거죠. 그렇죠. 부르고뉴에 있어서는 사실은 와이너리 소유한 뭐는 되겠지만, 뭐, 큰 인물은 되게 힘들겠죠. 그렇죠. 그래서 파리로 왔습니다. 근데 중앙공예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중앙공예학교에 입학하고 싶어서 입학한 게 아니고, 그 당시 파리에서 이공계 쪽의 최고, 대학은, 에콜 폴리테크니크, 에콜이 스쿨이라는 것이죠. 뜻이죠. 여기입니다. 근데 성적이 안 돼서 여기 낙방을 합니다. 낙방을 하고
차선으로 들어간 학교가 중앙공예학교였죠. 예. 여기는 실용적인 학문을 가르치는 학교였는데 여기서 1학년 때 뭐 여러 과목을 배우지 않습니까? 네. 교양 과목 같은 식으로 여러 배우는데 그 중에서 기술, 도안, 뭐 이런 설계 쪽에는 거의 뭐 재능을 보이지 않았어요. 점수도 그래요? 좋지 않고. 예. 그러면서 2학년 때 전공을 선택하는데 네. 어린 에펠은 고민하지 않고 화학을 택합니다. 삼촌의 영향이 나습니다. 그렇겠죠. 화학을 택합니다. 네. 그리고 나서는 졸업하고 졸업을 하고 진로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에펠은 삼촌이 하던 화학 공장에 취직을 하고 싶다고 합니다. 예. 근데 그 삼촌이 경영하던 화학 공장은 디종이란 그 지방 도시에 있었어요. 네. 그 파리에서 떨어지잖아요. 네. 지방으로 내려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반대를 한 거죠. 가지 말아라. 예. 여기서 파리에서 뭔가를 찾아봐라. 뭐 이렇게 해서 일단은 어린 그 화학을 전공한 그 에펠의 꿈이 일단은 좌절되게 되는 거죠. 예. 그 1855년도에 이제 에펠이 학교를 졸업할 때 네네. 파리에서는 세계 만국 박람회 엑스포죠. 엑스포가 열렸는데 이때 에펠을 매료시킨 건축물이 있었다고 합니다. 산업의 궁전? 이 건축물이 좀 생소한데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설명을 하기에 앞서 그 프랑스와 영국의 역사를 간단히 알아야 됩니다. 그 2차 대전이 일어나기 전까지 그러니까 더 말하면 1차 대전이 일어나기 전까지네요. 그렇죠. 그 프랑스와 영국은 앙숙 관계였잖아요. 그 대표적인 전쟁이 뭐죠? 100년 전쟁이죠. 100년 전쟁에서 잔다르크가 나오죠. 그래서 그 100년 전쟁을 비롯해서 많은 전쟁에서 프랑스와 영국이 전쟁을 벌이잖아요. 도보해협을 사이에 놓고. 그래서 프랑스와 영국은 굉장히 그 한국과 일본처럼 그 경쟁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역사적인 배경을 알고 나서 1851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런던에서 세계 최초의 만국 박람회가 열립니다. 런던에 유명한 그 공원들이 많거든요. 그 중에 그 하이드 파크가 있고 또 그 뭐죠 저 다이애나 왕비의 궁전이 있던 켄싱턴 파크도 있어요. 켄싱턴 가든이라고 하죠. 뭐 굉장히 공원이 좋은 공원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 하이드 파크에 굉장히 넓은 공원이다 보니까 거기에 수종 크리스탈 팰리스라는 주 전시관 메인 파빌론을 짓습니다. 메인 파빌론을 짓는데 철골 구조물을 이렇게 만든 뒤에 거기에 대부분의 면을 유리로 장식하는 겁니다. 그래서 크리스탈 팰리스라는 명칭이 붙은 거죠. 이게 1851년에 유럽 대륙에 충격을 줍니다. 세상에. 저런 구조물이 있을 수 있구나. 그러면서 영국의 과학기술을 그 크리스탈 팰리스에 전시를 합니다. 여기에 유럽 대륙 여러 나라들의 충격을 받죠. 그 중에 그 당시에 프랑스는 나폴레옹 3세, 그 나폴레옹 1세의 조카죠. 조카의 통치하에 있었는데 나폴레옹 3세가 충격을 받고 1855년에 프랑스에서 파리에서 제2회 만국 박람회를 여는데 그때 지시를 합니다. 수정궁보다 더 나은 능가하는 어떤 건축물을 전시물을 지어서 우리가 영국보다 우월하다는 걸 보여줘라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그러면서 바로라는 건축가가 산업의 궁전, 철구를 중심으로 하고 이런 산업의 궁전을 짓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메인 그 전시관이죠. 그러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파리 만국 박람회를 와서 또 많은 사람이 관람을 했겠습니까? 그 중에 23살
구스타프 에펠이 있었던 거죠. 네. 에펠은 당시에 그걸 보고 네. 거기서 남들이 못 느끼는 걸 느낍니다. 뭐냐면 다가오는 시대가 네. 20세기죠. 다가오는 세기는 20세기가 네. 철의 시대가 될 거라는 막연한 네. 확신을 갖게 됩니다. 예. 근데 저는 이 대목을 보면서 예. 어떤 생각을 하게 되면 23살인 내가 네. 그걸 봤을 때 과연 그걸 어떤 그 다가오는 시대에 대한 예감을 얻었을까? 그렇죠. 우리 사회자님은 23살에 이걸 봤을 때 사회자님 이공계를 전공하신 걸로 아는데 예. 저보다 낫겠죠.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었을까? 그러니까 이게 남다른 통찰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에펠이. 그래서 저는 혼자 생각에 이건 뭐 제 추측의 영역입니다만 네네네. 혼자 생각에 그 에펠이 화학, 네. 그 수학, 네. 일종의 광물학 네. 이런 쪽을 어렴풋하게나마 네. 어린 나이에 10대 때 네. 그 조금 관심을 가져서 네. 그랬기 때문에 안 게 아니었나 느낀 게 아니었나라고 저는 혼자 추측을 하는 겁니다. 예. 예,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자, 에펠이 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방금 전에 네. 삼촌이 운영하던 화학공장에 취직하고 싶어 했다고 그랬죠. 네. 그건 디중에 있었습니다. 네. 디중은 파리에서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어요. 예. 거기에서는 만국 박람회가 열 수 있나요? 없습니다. 불가능하죠. 네. 만일에 그 에펠이 거기서 화학공장에 직원으로 일했다면 화학공장 사장은 됐을지 모르겠지만 그렇죠. 만국 박람회를 볼 기회는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이건 뭘 말하냐면 결국 비범한 네. 또 그러니까 비범하지는 않더라도 평범하지만 굉장히 호기심이 많은 사람에게는 예. 결국은 많은 기회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 사람을 만나야 되고 뭔가 눈을 뜨게 하는 뭔가 네. 자극을 주는 네. 그런 공간. 네. 그게 만국 박람회는 그런 공간의 하나잖아요. 예. 그러니까 파리라는 공간이 바로 그걸 에펠한테 제공한 거죠. 에펠은 바로 수많은 사람이 얼마나 사람이 바뀌었어요. 네. 거기서 그걸 뭔가 느꼈던 거죠. 예,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철이라는 그 물질이 이제 에펠의 인생을 좌우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때 이 철의 인생을 첫 발을 내디면서 네네. 설계한 건축물이 있다고 하는데 예. 그게 그의 인생을 뒤바꿔 놓았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조금 네. 설명을 좀 빠뜨린 것 같은데 네. 이런 것도 화학도였잖아요. 네. 굳이 말하면 네. 화학도였는데 철에 대해서 배우고 싶은 거예요. 네. 철에 대해서. 네. 근데 배울 방법이 없잖아요. 네. 결국은 주철 공장, 주물 공장에 그 인척이 하는 주물 공장에 도제, 견습생으로 들어갑니다. 예. 들어가서 네. 철에 대해서 기본적인 걸 배우는 거죠. 철의 성질은 어떻고 네. 여러 가지 배우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에펠은 화학을 먼저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철의 성질이나 여러 가지를 이해하는데 화학적인 지식이 굉장히 도움을 줬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그 메커니즘을 아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예. 그래서 남들보다 빨리 그 철의 성질, 철의 쓰임새, 그렇죠. 철의 용도 예. 이런 거를 빨리 습득했겠죠. 예. 그래서 또 다른 네. 생각지 못한 기회가 네. 에펠에게 주어지는 거죠. 네. 거기서 등장하는 인물이 샤를 레뷰라는 사람입니다. 예. 근데 전 샤를 레뷰가 그렇겠죠. 이 사람은 철도 설계회사를 운영하던 사람이었는데 네. 뭐 에펠의 인척한테 그랬겠죠. 네. 주철 공장 운영하니까 네. 뭐 조금은 관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야, 똑똑한 네가 애들 중에서 똑똑한 애들 있으면 나한테 좀 비서로 좀 보내달라. 그렇죠. 그렇게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 어쨌든 샤를 레뷰한테 네. 에펠이 비서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예. 근데 제가 앞으로도 말씀드리겠지만 네. 인생은
우연과 우연의 연속입니다. 아, 예, 맞습니다. 예, 우연과 우연의 연속인데 예. 항상 원하는 방향대로 가서 잘 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에펠을 보면은 경우를 보면 너무 재밌습니다. 근데 샤를 네퓨가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빚으로 썼잖아요. 근데 이 회사가 파산을 합니다. 아하, 파산을 하니까 경영자 입장에서는 회사가 완전 망한 거죠. 부도가 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비서는 이 녀석이 그 성실하고 기본적으로 성실성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모든 분야에서 성실하고 애가 굉장한 그 집중력이 있고 그러니까 파산하면서 그 어린 에펠을 그 다른 그 자리에 소개하는데 얘 괜찮으니까 한번 써봐라. 그러면서 다른 회사에 에펠이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 회사에서 또 재밌는 게 22m짜리 다리를 설계하는데 그 철판 위에 덮는 철판 구조물을 에펠이 단독으로 설계할 기회를 얻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수학에 대해서 익혔잖아요. 그렇죠. 화학도 익혔잖아요. 설계하게 됩니다. 이러고 있는데 또 재밌는 우연히 샤를 네퓨가 운영하던 회사가 망했잖아요. 근데 누군가 얼마 뒤에 이 회사를 인수하는 사람이 나타나요. 나타나서 샤를 네퓨를 파리 공장장의 책임자로 임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너에서 이제 파리 공장장 책임자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네퓨는 다시 에펠을 자기 밑으로 오게 하죠. 그러면서 조사 책임자로 임명하는 겁니다. 이를테면 리서치 책임자겠죠. 그렇겠네요. 조사 팀장으로 임명하는 겁니다. 여기서 또 다른 우연이 나타나요. 이 회사에서 저 프랑스의 가론강이라고 있는데 저 강폭은 500m 정도 되는데 여기에서 샤를 네퓨가 이걸 책임 설계를 하고 있다가 어느 단계에 왔을 때 샤를 네퓨가 사정회에서 이걸 계속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연치 않게 이 설계를 에펠이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에펠이 이 설계를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너무 완벽하게 해내는 거죠. 그러면서 뭐랄까요, 철도 설계 회사 그쪽 세계에서 에펠이라는 사람이 비로소 주목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회사의 엔지니어 책임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번의 우연이 있죠. 근데 에펠은 그 성실성, 글쎄, 저는 재능을 이렇게 중요시하지 않다고 합니다. 성실성, 호기심, 집중력, 이런 부분에서 탁월한 재능을 있었기 때문에 이런 쪽에 워낙 있다 보니까 성실성과 노력을 이기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 그런 기회가 왔고 기회가 올 때마다 잘해낸 거죠. 완벽하게. 그러니까 또 다른 기회가 계속 온 거죠. 그래서 가론강 철교의 완공으로 이제 에펠의 명성이 알려지게 되는데 1868년 말쯤에 설립한 에펠이 공동으로 설립한 에펠 앤 시에라는 회사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 회사가 또 거대한 프로젝트 2개를 수주를 하더라고요. 이게 뭔가요? 어떤 프로젝트였죠? 두 개를 다 설명하기는 좀 그렇고요. 하나만 얘기를 하면, 포르투갈에, 두오강이라는 강이 있는데, 거기에 철교를 에펠 회사에서 수주를 합니다. 그래서 완성해요. 마리아 피아교라고 됐나요? 피아교, 현재. 마리아 피아교라는 이름이 붙은 다리인데, 그리고 그 직후에, 남프랑스 쪽에 강이 하나 흐르고 있는데, 거기에, 높이, 120m 높이의 철교를 이렇게 건설하게 되는 겁니다. 기차가 지나가는 철교죠. 근데 거기에 폭은 약
162m의 네. 폭의 높이는 120m의 철교를 건설하게 했는데 이 안을 네. 그 에펠 회사에서 수주하게 되고 이 공사를 워낙 그 난공사다 보니까 그냥 육지에 세우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강을 가로지르는 철교니까는. 그래서 난공사다 보니까 혼자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추리 공대 출신의 큐슐랭이라는 아주 뛰어난 엔지니어를 스카우트하고 이러면서 팀을 만드는 거죠. 네. 회사니까. 그래서 이거를 그 설계를 해서 완벽하게 시공을 합니다. 근데 잘 기억해 주십시오. 162m. 그렇죠. 말이 162m. 162m의 다리잖아요. 철교로잖아요. 그럼 162m의 두 배면 어느 정도가 되죠? 324m. 324m를 좀 기억해 주세요. 324m. 네. 자, 그래서 그 가라비 철교를 완공하고 퍼펙트하게 완공하게 되는 겁니다. 철교에 이렇게 힘을 받고 했으니 굉장히 힘들겠죠. 그거를 그 여러 우려에도 불구하고 에펠 회사에서 그거를 완벽하게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 에펠이 또 관련이 있는 스테이추가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자유의 여신상인데 그렇죠. 의외로 네네. 파리에 자유의 여신상이 있다는 걸 모르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자, 뉴욕에 있는 파리 자유의 여신상만 생각을 하지. 뉴욕 리버티 성에 있죠. 그래서 이 파리에 있는 자유의 여신상뿐만이 아니라 뉴욕에 있는 자유의 여신상도 에펠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이 제작된 배경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해 주시죠. 결론부터 말하면 구조 설계를 에펠이 했습니다. 구조 설계를요. 에펠은 조각가가 아니잖아요. 아니니까요. 그렇죠. 구조 설계, 철골 구조물을 에펠이 했고 조각가는 그 다른 사람이 했죠. 자, 이거는 그 리버티 섬의 그 자유여신상을 가까이서 본 사람은 느껴요. 그 조각조각 나눠져 있습니다. 그걸 나눠진 거를 붙인 거죠. 자, 이제 배경 설명해 드릴게요. 자, 혹시 미국 독립 전쟁이 몇 년도에 일어나셨는지 기억나십니까? 1870 몇 년 아닌가요? 아니죠. 1770. 독립전쟁은? 그렇죠. 워싱턴이 이제 집권하기 전이니까. 1776년이잖아요. 1776년이죠. 그래서 독립기념일이 76년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1976년이 200주년이었죠. 그러니까 독립을 완성한 게 1776년이죠. 독립전쟁이 일어난 게 1775년입니다. 자, 아까 제가 프랑스와 영국의 그 앙숙 관계를 얘기했죠. 1775년에 독립전쟁이 일어났는데 그 전에 그 전 1763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미 대륙의 그러니까 이게 신대륙을 제일 먼저 신대륙에 도달한 사람은 잘 아다시피 바이킹족입니다. 근데 바이킹족은 뭐라 그러죠? 유럽 사람들이 좋아하는 생선, 입이 큰 생선. 그래서 대구라고 그러죠. 대구. 대구를 쫓아서 어족을 쫓아서 왔기 때문에 거기에 바이킹족은 문명을 건설하지 못한 상태로 돌아갑니다. 대신 가장 먼저 미 대륙에 온 사람들은 프랑스 사람들이에요. 프랑스 사람들이 퀘벡을 건설합니다. 그렇죠. 캐나다에. 북쪽에. 그러면서 남쪽에는 그 뉴잉글랜드 쪽으로 영국이 오잖아요. 그러면서 1763년에 프랑스 퀘벡 지역에 쟁탈권을 놓고 전쟁을 벌였는데 그때 프랑스가 1763년에 퀘벡에서 벌인 전투에서 져요. 패배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캐나다 대륙 쪽, 캐나다 쪽에 권리가
식민지 지배권이 영국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캐나다가 영연방이 되는 거잖아요. 영국 커먼웰스가 되는. 예, 커먼웰스가 되는 네. 거죠. 네. 자, 그게 1763년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근데 프랑스 입장에서 보면 이건 막 미치겠죠. 그렇죠. 어마어마한 대륙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렇죠. 영국한테 뺏겼잖아요. 네. 근데 1775년에 미국에서 독립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럼 프랑스는 당연히 어딜 돕겠어요? 미국을 돕겠네요. 아, 바로 그거죠. 네. 프랑스는 영국을 도울 리가 없죠. 그렇죠. 앙숙 관계니까. 예, 미국을 돕겠죠. 그 시대가 그러면 그 당시에 프랑스를 프랑스를 통치하던 왕은 네. 황제는 누군 줄 아세요? 루이 16. 루이 16세입니다. 1776년, 75년 루이 16세입니다. 네. 루이 16세는 예. 모든 수단을 아끼지 않고 미국으로 물자를 보냅니다. 거기서 나중에 받으려고 생각하는 건 아니잖아요. 보내죠. 네. 뭐 뒷감당 생각 안 하고 보냅니다. 네. 그러면서 결국은 네. 미국이 독립전쟁에서 이기잖아요. 예. 이길 수가 없는 전쟁이죠. 근데 네네네. 프랑스에 어마어마한 군수 물자가 오고 예. 젊은 군인들이 와서 예. 영국에 대해서 전쟁을 하는 거니까 했으니까 이긴 겁니다. 네. 그러니까 프랑스 입장에서 보면 미국의 독립은 대단한 거예요. 그렇겠네요. 자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미국이 독립했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바르톨디라는 사람이 네. 사람이 조각가. 그 독립 100주년을 앞두고 예. 이걸 혼자 제작하다가 네. 구조 설계하는 사람이 죽는 바람에 이게 네. 멈춰져요. 네. 그러면서 수순하다가 에펠이라는 사람이 워낙 명성이 있으니까 SOS를 치는 겁니다. 네. 여차 2차 쓰레기 왔는데 이게 좀 중단됐습니다. 한번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에펠이 오케이. 이거는 가라비 철교나 마리아 피아교에 비하면 훨씬 더 수월한 작업이 아무것도 아니죠. 그렇죠. 에펠한테는요. 아, 그럼요. 네. 일단은 높이도 그렇고 이건 그냥 육지 위에 세우는 거잖아요. 예. 너무나 간단하잖아요. 네. 그렇죠? 네. 어떻게 보면 식은 죽 먹기라는 게 적절한 말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겠죠. 그렇죠. 예. 강에 예. 160m짜리 철교를 세우는 거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죠. 네. 그래서 받아들여서 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 공장에서 하고 나서 파리까지 파리까지는 철로를 통해서 실어 나르고 센강에서 그걸 조각조각 분해한 상태에서 센강에서 배를 실어 날아서 대서양으로 가서 그게 대서양을 넘어서 리버티 섬에서는 조각이 있잖아요. 조각에 넘버링을 했으니까 너무 붙인 겁니다. 조립을 한 거구나. 그렇죠. 자세히 혹시 시청자 여러분 리버티 섬에 가실 일이 있으면 예. 에펠탑을 가까이서 자세히 보세요. 네. 이음 자국이 다 보입니다. 멀리서 볼 때는 안 보여요. 예. 그러니까 사물은 항상 멀리서도 볼 필요가 있지만 예. 가까이서 뜯어 보야 됩니다. 그렇겠네요. 그리고 이음새가 보인다. 예. 생각해 보세요. 그걸 어떻게 들고 갑니까? 그렇겠네요. 그렇죠. 예. 그걸 세울 수도 없잖아요. 어떤 기증기가 있어서 그걸 세울 수도 없잖아요. 바로 그래서 예. 설계를 한 다음에 그거를 분해를 한 거죠. 이렇게 나눈 거죠. 예. 나누면서 붙이는 거죠. 네. 모든 그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조각조각 내서 현장에서의 조립을 한 거다. 그래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루이 16세가 영국에 대한 국왕으로서 네. 이게 있잖아. 저놈 쟤들한테 졌잖아. 억울하잖아요. 그러니까 물심을 다해서 미국 독립전쟁을 지원하잖아요. 네. 근데 뒷일이 어떻게 벌어질지는 몰라요. 네. 세상 일이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고 나서 한참 뒤에 네. 13년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10여 년 지나고 나니까 프랑스 왕실의 재정이 바닥이 나요. 그렇죠? 예. 재정이 바닥이 나니까 자, 재정이 바닥나면 재정을 책임지는 이쪽에서는 뭘 합니까? 가장 쉽게 재정을 채우는 방법이 뭐죠? 백성들을 그래서 뭘 걷는 거죠? 조세를
세금이죠. 세금을 걷는 그러니까 거죠. 증세하는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아, 세금을 더 많이 걷자. 그러니까 세금을 더 많이 걷는 게 증세 가장 쉬운 방법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당시 그 성장했던 부르주아 계급들이 네. 증세안에 대해서 반발을 하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부글부글 끓어요. 조세 저항이 벌어지는. 그렇죠. 그러면서 시작된 게 바로 프랑스의 대혁명이다. 1789년, 1776년에 독립전쟁이 있었죠. 불과 13년 뒤에 예.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서 루이 16세와 마리 앙투아네트는 거기서 실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재밌죠. 그렇게 이어지는 거네요. 예, 너무 재밌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공부가 많이 됩니다. 예.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에펠탑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제 에펠이 이 에펠탑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네. 모리스 아까 말씀하셨던 모리스 퀴슐렌과 퀴슐렌과 에밀 누기에라는 요 두 사람의 공헌이 매우 컸다고 들었는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러니까 에펠 회사가 있잖아요. 예. 회사에는 에펠 정도가 이미 되면 그러니까 일종의 그러니까 건축회사도 마찬가지잖아요. 책임 대표 건축사가 있으면 그 밑에 회사 건축사들을 수많은 사람 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개념을 던지잖아요. 자, 이러이러한 안이 있으니까 그렇죠. 이런 거를 한번 해봐라 하는 거죠. 컨셉대로.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서 프랑스 대혁명이 1789년이라고 그랬죠. 네. 프랑스 대혁명 100주년을 앞두고 만국 박람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네. 프랑스 정부가. 그러면서 어떤 안을 프랑스 정부에서 내놓냐면 세계에서 가장 높은 탑을 좀 건설했으면 좋겠다. 야심차게 이제. 예. 뭐 자랑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런데 그 에펠은 이미 그 분야에선 최고였기 때문에 그걸 알고 자기 직원들한테 건축사 뭐 철골 구조사 뭐 등등한테 이러이러한 거를 설계를 해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이 퀴슐렌과 누기에입니다. 누기에가 두 사람이 그 설계 초안을 가져옵니다. 근데 지금 에펠탑과 상당 부분 비슷해요. 근데 결정적으로 다른 건 2층입니다. 2층에서 많이 다릅니다. 2층에서요? 예. 그러니까 한국 기준으로 2층. 예. 그러니까 유럽식 기준으로 보면 1층입니다. 그렇겠죠. 예. 얘들은 1층을 제로라고 하는 게. 그렇죠. 한국 기준으로 2층이 굉장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에펠은 그걸 보고 나서 건축가에게 에펠은 건축가는 아니에요. 그렇죠? 에펠은 그걸 보고 나서 에펠은 또 그 두 사람에 비하면 또 위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몇몇 가지 지시를 하고 이런 걸 보완하라 지시한 다음에 그 소베스트로라는 건축가한테 이러이러한 점을 보강해서 또다시 한번 설계를 해봐라. 이걸 바탕으로 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그 퀴슐랭, 누기에가 한 안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또 에펠의 요구사항을 추가를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소베스트로가 또다시 거기에 건축가적 안목으로 기술적인 보완 뭐 여러 가지 보완상을 집어넣어서 설계를 합니다. 그거를 에펠은 딱 보고 오케이 이 정도면 됐다라고 해서 에펠은 세 사람에게 특허권을 사드립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예. 에펠은 이미 에펠 회사에 이거였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은 그 밑에 있는 그 직원들이었죠. 부리는 사람인 거죠? 예, 그렇죠. 그래서 사드립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 설계한 공모전에 출품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당선이 되는 거죠. 근데 제가 나머지 설계안 그때 그 공모전에 나왔던 것도 이렇게 봤는데 미학적으로나 여러 가지 측면에 볼 때 이걸 따라갈 게 없어요. 지금의 시선으로 봐서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머지 그들은 거의 뭐 직사각형을 이렇게 뭐 했다든지 뭐 그런 식인 게 많았습니다. 아주 둔탁하고 전혀 아름다움이라고는 좀 느끼기 어려운. 그러니까 마치 엠파이어 스테이트 같은 그런 그런 일직선의 그런 뭐 그런 뭐 하여튼 그랬습니다.
근데 또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이 에펠탑을 건설을 할 때. 네네. 이게 그 당시에 파리의 저명 인사들로부터 이게 비난과 험담의 대상이 됐었다면서요. 그렇죠. 뭐 그건 굉장히 유명한 얘기예요. 예. 그러면서 예. 또 근데 이거를 옹호했던 사람은 또 유명한 한 사람이 있고 네네. 또 건설이 된 다음에도 완강하게 반대를 한 사람이 예. 있고 누군지 자,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자, 에펠이 그 공모전에서 당선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공모전에 당선되면 이제 뭐 이렇게 신문에 나오잖아요. 그 예. 당시 이제 신문이 있었으니까 네. 피가로지 같은 게 있었으니까 네. 나오잖아요. 그러면 뭐 그림이 설계안이 나오니까 알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반대한 무슨 위원회가 결성됩니다. 네. 300인 위원회가 결성됩니다. 예. 근데 300인 위원회에 대부분 사람들은 네. 이른바 지식인,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작가, 네. 소설가, 네. 뭐 시인, 네. 뭐 언론사, 뭐 간부, 예. 그런 지식인들이죠.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반대한 이유는 네. 저게 어떻게 높이까지 올라갈 수 있는, 아까 제가 162m라고 그랬잖아요. 그걸 네. 합치면 두 배가 얼마가 되죠? 323m. 네. 그러니까 그 높이로 하겠다는 겁니다. 에펠이. 그 탑을. 네. 예. 근데 어떻게 그게 300m 이상 올라가느냐. 불가능하다라고 본 거죠. 근데 거기에는 저는 두 가지 이유로 저는 해석을 합니다. 첫째는 이 사람들은 대부분, 이공 지식, 이공계 지식에 부족한 인문계 쪽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네. 작가나 소설가나 소위 이런 사람들은. 먹물들이지만 주로 인문계 쪽이 많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전부는 아니겠지만 대다수가 300인 위원회의 대다수가 수학, 과학기술에 무지한 네. 지식이 부족한 네. 사람들이 대다수였어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이거는 지금 이 시대에도 해당되는 겁니다. 네. 사람들은 익숙하지 않은 것이 뭐가 생긴다고 할 때 일단 거부감으로 반응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능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낯선 것에 대한 익숙치 못한 것에 대한 생리적인 거부감을 네. 자기 무지하다고 생각하지 않죠. 그렇죠. 사람은 자기가 아는 범위에서만 판단하잖아요. 예. 소설가가 면하지만 소설과 이쪽 분야는 다르잖아요. 예. 그게 이해하지 못한 거죠. 에펠의 수학과 철골 구조, 화학으로 무장된 에펠의 계산을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죠.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그렇죠. 예.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예. 네. 에펠탑에 대해서 호의적인 평가를 했던 사람이 폴 고갱이라고 그러던데요. 예. 그 전에 이렇게 설명이 됐습니다. 작가라고 했잖아요. 네. 대표적인 작가가 모파상. 기드 모파상. 네. 기드 모파상이죠. 예. 그리고 에밀 졸라 등등이 있었죠. 근데 유일하게 찬성한 사람이 고갱. 타히티인가요? 고갱이 그렇죠? 타히티의 그거죠? 네. 미안하지만 고갱은 타히티 한 번도 가보진 않았지만 마치 그 작품을 그렸죠. 그렇죠. 예. 유명한 얘기죠. 예. 그런데 그 에펠탑이 324m잖아요. 네. 그 전까지 지구상의 최고의 높은 탑은 뭐였는지 아세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워싱턴 DC에 있었습니다. 워싱턴 DC예요. 예. 혹시 조지 워싱턴 기념탑. 본 것 같습니다. 예, 조지 연필처럼 이렇게. 예, 그렇죠. 예, 맞아요. 연필이라는 비유가 적당한데 연필 같은 끝이 뾰족하고. 예. 연필 같은 기념탑이 조지 워싱턴 기념탑이잖아요. 그게 지구상에 있는 가장 인간이 세운 건축물 중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그 당시까지는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에펠이 그 기록을 깨죠. 그리고 에펠이
에펠탑은 언제까지 그걸 유지하느냐? 네. 그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세워지기 전까지 세계 최고층으로 유지하게 되는 거죠. 예. 그 책을 보니까는 이 공사하는 장면을 아주 세밀하게 아주 묘사를 잘 해놓으셨던데 네네, 예.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주실 때 어떻게 건설이 되었는지 이 건설 과정이 좀 궁금한데. 그 전까지 제가 그 질문에 앞서 요거를 좀 설명드려야 되나요? 자, 왜 300인 의원회, 그러니까 당대의 최고의 지식인이라고 했던 사람들의 대다수가 그걸 반대했느냐 물으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수학과 과학기술에 대한 무지, 그리고 낯선 것에 대한 생리적인 거부감. 자, 그 낯선 것에 대한 거부감 얘기를 제가 하나를 더 설명해 드려야 됩니다. 뭐냐면, 제가 사회작가 그걸 하나 질문해 보고 싶네요. 혹시 그리스 파르테논 신전이 있죠. 파르테논 신전을 빼놓고는 그리스 문명이 고대 그리스 문명 설명이 안 되죠. 그렇죠. 파르테논 신전은 뭐로 되어 있나요? 석재로 되어 있죠. 석재로 되어 있죠. 자, 그렇다면 로마 문명에서 또 핵심적인 구조물은 뭐가 있죠? 로마 문명에서, 고대 로마 문명에서 지금도 그 원형대로 보존되어 있는 거. 로마면 콜로세움? 그렇죠. 콜로세움은 또 뭐로 되어 있나요? 다 석재로 되어 있죠. 자, 그럽니다. 인류 역사를 예컨대 인류 역사를 짧게 선사 시대부터 선사 시대 전부터 하면은 약 5,000년이라고 쳐요. 그러면 인류 역사에서 건축 구조물의 재료는 에펠탑까지 이전까지 다 돌이었습니다. 그러네요. 그렇죠? 특히 유럽 문명에서의 주 건축 재료는 석재였어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석재가 또 오래 남잖아요. 그런데 유럽인들은 그러면 우리가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승패를 가르는 게 철기로 이용한 무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철기는 어디로만 사용됐냐면 무기. 그렇죠? 그러네요. 무기, 연장, 도구로, 무기, 연장 등등으로만 사용됐잖아요. 그런데 그 철도가 증기기관에서 영국에서 열차가 만들어지잖아요. 열차를 움직이는 건 철이잖아요. 바퀴나 등등이나. 그렇죠. 근데 이제 철이 서서히 생활 속으로 들어오는데 그게 제한이 있었어요. 철도, 철로, 교량, 그 정도. 그리고 절대 그 당시 최고 문명을 자라던 유럽인들은 철이 밖으로 드러내는 걸 굉장히 저속하다고 여긴 겁니다. 철이 노출되는 거를요? 그렇죠. 철이 노출되는 걸 굉장히 저속하다고 여긴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느닷없이 아니 철로 된 쇳덩어리로 된 이걸 세우겠다고 하니까 그렇죠. 아니 그리스 문명, 유럽 문명이라는 게 뭡니까? 그리스 문명, 로마 문명, 하나 더 붙이죠. 그리고 기독교 문명이 삼위일체로 내면화된 게 유럽 문명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유럽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럽인의 정신 속에는 그리스 문명, 로마 문명의 또 중심은 건축 구조물의 중심은 석재예요. 그렇죠. 석재와 시멘트입니다. 로마 시대에 시멘트가 발견됐거든요. 그러니까 그 유럽인의 기준으로 보면 철기는 그냥 사람 전쟁에서 이거 하고, 연장, 농기구, 이 정도, 그렇죠? 이렇게만 사람들은 저급한, 아주 저급한 재료였던 거죠. 근데 느닷없이 에펠이라는 이상한 뭐가
예. 뭐 철골로드만 음. 철골이 그냥 노골적으로 드러난. 그렇죠. 거기엔 또 아무런 뭐랄까요? 질서도 없이 보여. 뭐 뒤죽박죽이에요. 네. 그런 걸 짓는다 하니까 네. 이해를 못 하잖아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에펠은 네. 그거를 지음으로써 네. 이건 철저하게 철골로만 돼 있잖아요. 네. 그렇죠? 네. 네. 계단도 철골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래서 철의 시대를 비로소 만천하에 공포를 하게 되는 거죠. 아, 어떻게 보면 에펠탑 이전과 이후의 예, 건축 문화가 완전히 바뀐 그렇죠. 거네요. 자, 거기서 제가 한 가지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벨리스크가 아마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 하는데 네. 170여 미터일 거예요. 174미터인가. 네. 뭐 시청자 여러분 좀 틀릴 수 있습니다. 예. 예. 그런데 그게 왜 더 이상 못 올라가는 줄 아세요? 무게중심 때문에 그런 거. 바로 그거죠. 돌은 단단하고 오래 갑니다. 네. 근데 결정적인 석재는 단점이 있어요. 뭐죠? 무게가 많이 나가면 무겁잖아요. 하중을 예, 그렇죠. 바로 힘들죠. 그겁니다. 무게가 너무 많이 나가요. 높이 올릴 수가 없어요. 하중 때문에. 네. 근데 철골은 네. 그걸 뛰어넘잖아요. 아. 그렇죠? 예. 그래서 조지 워싱턴 비의 거의 2배에 가까운 탑을 올린 거죠. 아. 예. 철만을 이용해서. 그렇죠. 예. 그렇죠. 근데 이거 320여 미터가 되는 이 구조물의 재료들을 어떻게 운반을 한 건가요? 참, 이게? 세상 모든 일이 그렇지만 항상 우리는 네. 네. 특히 젊은 층들은, 네. 지금 현재가 느닷없이 떨어진 거로 아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죠. 예. 다 누군가, 네. 우리가 지금 TV 촬영을 하고 있지만, 네. 누군가 네. 동영상 카메라를 예. 그걸 개발했기 때문에, 예. 우리가 지금 이걸 돈 주고 사기만 하면 누구나 찍을 수 있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에펠은 선대 앞선 과학자들의 결정적인 발명품이 없었으면 에펠탑을 지을 수가 없었어요. 예. 그렇죠? 네. 그렇잖아요. 네. 아까 제가 방금 전에 뭘 설명드렸나요? 네. 자, 석재와 철 얘기했잖아요. 예. 혹시 파리의 하늘이라는 노래 아시죠? 에디트 피아프로 파리의 하늘 아래라는 노래 아시죠? 예. 술레시엘 드 예. 파히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노틀담 성당이 나옵니다. 그건 석재로만 돼 있잖아요. 네. 더 이상 높이 짓고 싶어도 지을 수가 없어요. 네. 야. 근데 그 두 사람이 에펠에 앞선 네. 두 사람의 과학 기술자에게 네. 에펠은 결정적으로 신세를 집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한 사람은 네. 물론 한 사람은 영국 사람이에요. 네. 두 사람 다 영국 사람 같은데 네. 헨리 베서머라는 사람이고 네. 또 다른 사람은 엘리샤 오티스라는 사람입니다. 네. 헨리 베서머는 네. 어떤 사람이냐면 일반 사람들은 거의 이름을 모르지만 이 사람은 강철을 개발한 사람이다. 강철. 그냥 철이 아니라 강철을. 예, 그러니까 가볍고 그러니까 단단하기는 석재보다 더 단단하고 네. 가벼운 네. 이게 인류 역사를 바꿔놓는 거죠. 그 강철이. 그렇죠. 생각해보세요. 무게는 가볍고 더 단단하다. 네. 그러면 그 건축 재료는 다 이쪽 강철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겠죠. 지금 서울 시내에서 짓는 건축물 초기에는 다 강철로 골격을 세우잖아요. 네네네. 그렇죠? 네. 그러고 나서 뒤에 있는 석재를 붙이거나 뭐 하잖아요. 시멘트를 붙이고 하잖아요. 이게 헨리 버서머입니다. 강철을 개발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에펠 입장에서 보면 이미 개발한 강철을 사다 쓰면 되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렇죠? 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오티스라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시청자 여러분 혹시 지금 이 시간 퇴근하시면서 지하철을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엘리베이터를 예. 타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러면
그 엘리베이터의 그 회사 이름을 유심히 보십시오. 아마 5대를 보시면 네. 하나 정도는 오티스사가 있을 겁니다. 맞습니다. 바로 오티스입니다. 네. 이 사람은 1851년도에 네. 수압식 물을 이용한 엘리베이터를 네. 개발한 사람입니다. 아. 그러니까 그 엘리베이터는 예. 무거운 추로 움직이는 겁니다. 네네. 무거운 추로 이렇게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올라가게 하고 추가 네. 내려오는 거죠. 그럼 그렇죠. 내려오면 네. 올라가죠. 네. 그렇죠? 네. 그 추로 움직이는 겁니다. 예. 이 수압식 엘리베이터를 예. 인류 최초로 개발한 사람입니다. 아. 그래서 예. 그 파리나 뭐 그 런던에 그 가시면 아시겠지만 네. 샹젤리제 주변에 네. 5, 6층 이상 되는 그 200년 된 네. 지금으로 네. 하면 한 200년 된 아파트들이 즐비하거든요. 예. 오래된 아파트들이. 예. 근데 그런 아파트에 가면 네. 굉장히 비좁은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혹시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그런 건가요? 그렇죠. 예. 예, 아주 비좁은. 예. 근데 그거는 다 이미 그때 그 건설된 엘리베이터예요. 우리는 궁금하죠. 그 시기에 어떻게 엘리베이터? 바로 수압식 엘리베이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런 아파트를 지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예. 어떻게 5층씩 올라갑니까? 네. 한두 번도 아니고. 네. 그렇죠. 올라갈 수 있으세요? 못 5층을 올라가죠. 매일요? 못 올라가죠. 그러니까 에펠은 네. 오티스가 개발한 네. 수압식 엘리베이터를 끌어들인 겁니다. 그러고, 그러면서 네.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서 네. 물자를 계속 실어 나른 거죠. 그렇죠. 높은 예, 그렇잖아요. 층까지요? 예, 네. 아니 건설 기술자는 뭐 계단으로 갈 수 있다고 쳐요. 근데 네. 그 무거운 걸 들고 어떻게 올라갑니까? 그렇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부속품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철 구조물 하나다 넘버를 매기고 1-2, 1-2 뭐 이렇게 하잖아요. 예, 예, 예. 그러면서 그걸 조립한 건데 네. 리벳으로 네. 그거를 실어나는 건 어떻게 그걸 인부들이 실어나릅니까? 네. 엘리베이터로 하는 거죠. 그걸 계속. 에펠탑은 그 당시 현대 건축 그 기술의 네. 완전 그 집약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류 역사를 이렇게 볼 때 과학 기술이 그러니까 폭발적으로 발달한 게 1850년대로 그러니까 19세기죠. 네. 18세기 정확히 말하면 19세기에 인류의 과학 기술이 폭발적으로 발달합니다. 네네네네. 지금 말한 대로 강철 기술도 개발하죠. 네. 그러면서 철로가 넣어지니까 네. 물류혁명이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수압식 엘리베이터가 개발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단층집에서 살다가 고층집에서 살게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에펠은 이런 선대가 이뤄낸 그 앞선 과학기술자들이 이뤄놓은 네. 그걸 과학기술을 자기 그 에펠탑에 도입한 거죠. 받아들여서 한 거죠. 근데 제가 한 가지 더 설명드릴 게 예. 배서모라는 사람이 우리가 근데 법대를 나온 사람들이나 네. 뭐 법률가들은 흔히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을 지배하는 건 법률가들이다. 뭐 세상을 움직이는 건 법률가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게 자부할 수 있죠. 예, 네. 뭐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근데 잘 보세요. 네. 세상을 움직이는 건 네. 과학 기술입니다. 그렇죠. 잘 보세요. 네. 배서머가 없었으면 우리가 누리는 네. 이 모든 물질 문명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그렇겠죠. 높아요. 자, 네. 그래서 네. 철강인들, 네. 포항제철이라든지 뭐 많잖아요. 현대제철이라든지 있잖아요. 철강을 철로 이렇게 하는 제철 보급이라고 하죠. 네. 포항제철에 네. 거기 사훈 비슷한. 보면은 제철 보급이라고 썼습니다. 네. 가면 철강인들한테 최고로 추앙받는 인물이 누구냐면 전 세계적으로 네. 바로 헨리 배서머입니다. 그래서 모든
분야에는 노벨상에 버금가는 상들이 있어요. 그래서 철강인에게 주는 그 상이 베서머상입니다. 예. 한국인으로 네. 한국인으로 베서머상을 받은 사람이 제가 알기로 딱 한 명 있어요. 혹시 사회자님은 누구라고 짐작하세요? 박태준. 바로 그렇습니다. 철강왕 박태준. 철강왕 박태준. 중국의 등소평이 박태준이라는 존재를 그렇게 부러워했다는 거죠. 네. 네. 물론 우리가 기술은 신일철에서 기술을 받아왔지만 그렇죠. 그거를 우리 것으로 소화해서 만들어서 지금의 포항제철을 만든 사람은 박태준이라는 탁월한 사람이죠. 박태준은 말이죠. 네. 어떻게 박정희 대통령에 발탁된 줄 아세요? 박태준은 수학적인 계산 능력이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수학. 아까 제가 저 에펠을 뭐라고 그랬죠? 수학적인 계산 능력이 탁월하다고 그랬죠. 그렇죠. 잘 보세요. 오차 없이 계산하는 그렇죠. 능력이요. 바로 그겁니다. 오차 없이 정확히 계산. 바람의 풍향, 네. 바람의 압력 네. 등등 여러 가지 등등을 정확히 오차 없이 계산해낸 능력. 네. 이건 수학이 아니면 아무도 못하죠. 그렇죠. 못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에펠탑을 하루 종일 에펠탑 위에서 네. 위아래층을 올라다니면서 있었는데 네. 제가 느낀 게 네. 세상을 네. 보이지 않게 움직이고 지배하는 거는 바로 과학기술이다. 좋은 말씀입니다. 네, 천만의 말씀입니다. 대신 예. 과학기술자들에게 과학기술을 뭔가를 만들어내게 꿈을 제공하는 사람은 누군지 아세요? 꿈을 제공하는 예. 사람. 예, 꿈을 제공하는 사람. 꿈을 제공하는 사람은 네. 소설가나 시인이나 작가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걸 보고 꿈을 예컨대 저 달나라까지 가고 싶다라는 꿈을 꾸게 되죠. 그렇죠. 꿈을 꾸지 않은 과학적인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동기를 부여해주는 그렇죠. 그런 사람은 사람들이고 예술가나 시인이나 소설가나 작가인 거죠. 네. 좀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가 됩니다. 예. 그래서 이 에펠탑이 완공이 됐는데 네. 이제 2차 세계대전 때인 1940년도에 히틀러가 이제 파리를 무혈 점령을 하게 그렇죠. 됩니다. 그렇죠. 예. 근데 에펠탑 정상에는 히틀러가 올라가 보질 못했다면서요? 예. 그 사진은 검색하면 해보면 나오는데, 예. 자, 1차 세계대전에서, 프랑스가 네. 승전국이긴 하지만, 네. 어쨌든 많은 피해를 입잖아요. 네. 그러면서 1차 대전을 경험하고 나서 프랑스가 네. 동부전선에 뭘 건설하죠? 독일과 국경지대에 뭘 건설하죠? 우리가 툭하면 이걸 인용하죠. 스포츠나 여러 분야에서 이 말을 거의 관용어처럼 인용하죠. 마지노선. 그렇죠. 마지노선을 수백 킬로미터짜리 마지노선을 세웁니다. 네. 요새를. 네. 그게 프랑스와 독일 국경입니다. 그렇죠? 근데 자, 전쟁이 시작됐어요. 네. 근데 프랑스는 독일이 네. 당연히 이 마지노선 쪽으로 침공해 들어올 걸 알았어요. 네. 그래서 마지노선 쪽으로 들으면 워낙 여기에 요새를 잘 해놨기 때문에 이걸 시간이 설령 돌파가 되더라도 시간이 오래 걸리라고 생각했죠. 근데 히틀러는 어떻게 놀라운 전술을 피죠? 네. 마지노를 뚫지 않은 거죠. 벨기에를 돌아서 위에서 들어온 거죠. 네. 벨기에는 히틀러의 나치 독일의 그 전력에 비교하자면 벨기에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벨기에를 위에서 들어오니까 전혀 저지선이 없이 그냥 들어온 거잖아요. 네. 그러면서 불과 프랑스와 독일이 붙은 지 40여일 만에 네. 한 달 며칠 겨우 지나자마자 파리가 함락됩니다. 네. 근데 물밀듯이 들어오는데 프랑스 정부 입장에서 보면 도저히 못 막아요. 그렇죠? 네. 그런 입장에서는 피 흘리면서 막는 게 최선입니까? 그건 아니죠. 그건 굉장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자, 자존심을 세운다면 필름에서 다 싸울 수 있겠지만 어마어마한 인명의 손실이 일어나고 그 최고의 문화유산이 파괴되겠죠. 그렇죠. 에펠탑을 네. 비롯한 뭐 루브르 뭐 등등. 네. 근데 프랑스 정부는 현명합니다. 거기서 항복. 그리고 프랑스 정부는 어디로 도망갑니까? 런던으로 도망갑니다. 아, 예. 그래서 런던에 망명정부를 세우죠. 망명정부. 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들어왔잖아요. 네. 파리에 들어왔잖아요. 네. 그러고 나서 파리 위에 있는 비시라는 조그만 도시에 네. 괴뢰 정부를 세우잖아요. 네. 나치 독일이. 네. 자, 그런데 프랑스인 입장에서 보면 네. 그 에펠탑은 프랑스인의 파리지인의 자존심입니다. 자존심인 거죠. 최고의 자부심입니다. 상징입니다. 네. 자, 뺏겼어요. 힘이 약해서 뺏겼어요. 네. 근데 저 천인무도한 네. 저 잔악한 에펠이 네. 에펠탑에 올라가는 걸 용납할 수 있겠어요? 안 되겠죠. 자존심을 예. 짓밟는 건데. 예, 그러니까 잔꾀를 냅니다. 이 잔꾀는 참 네. 놀라운 잔꾀입니다. 네. 에펠탑이 고장났다고 한 겁니다. 아, 그래요? 예, 그렇는데 이게 설명이 되는 게 네. 고장이 났다 하니까 밑에 사람들이 그럴 거 아니에요. 올라가고 싶으니까 지금 그 엘리베이터로 올라가야 되는데 2층까지 네, 네. 고장나서 엘리베이터가 작동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럼 빨리 고쳐라 그러니까 전시라 물자가 부족해서 부속품을 구할 수 없습니다라고 합니다. 아. 설명이 되잖아요. 그쵸. 납득이 되는데요. 예. 예. 그러니까 아니 생각해 보세요. 1층에서 2층까지는 제가 알기로 50m 정도 돼요. 54m인가 뭐 이렇게 됩니다. 예, 50m가 넘어요. 근데 그 히틀러가 네. 물론 엘리베이터를 안 타면 네. 계단으로 올라갈 수 있어요. 네. 하지만 에펠탑을 2층까지를 네. 계단으로 올라간다는 건 젊은 튼튼한 다리가 아니면 굉장히 힘들어요. 예. 그렇죠. 계단으로 내려올 수는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예, 예. 그러니까 히틀러가 최고의 권력자가 어떻게 계단으로 올라갑니까? 그렇죠. 못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빨리 뭐 거기서 뭐 밑에 사람들 실강을 했겠죠. 빨리 고쳐라. 못 고친다. 아, 전시라서 부속을 예. 못 구하니까. 그러니까 히틀러가 화가 나잖아요. 네. 근데 뭐 사정이 아니까. 네. 전시라는 게 뭡니까? 생필품이 부족한 게 전시잖아요. 그렇죠. 네. 난방 연료가 부족하고. 그래서 히틀러가 못 올라가고 나오면서 네. 뭐라고 하냐면 그냥 갈 수는 없잖아요. 예. 지시합니다. 맨 꼭대기에다 네. 나치 독일의 깃발을 꽂아라. 꽂아라. 상징적인 어떤 그렇죠. 의미가 그러면 자기는 못 올라갔지만 우리가 프랑스의 자존심, 파리의 자부심을 완전히 잡은 게 되잖아요. 그렇죠. 지배한 게 되잖아요. 점령이 되잖아요. 거기에 근데 생각해 보세요. 324m의 에펠탑 위에 네. 그러니까 300m가 그당 300m가 넘는 탑 위에 그 나치 깃발을 불교 마크랑 비슷하잖아요. 네네네. 예. 나치 깃발을 웬만한 거 꽂아서는 보이지도 않죠. 그렇죠. 그렇죠. 큼지막하게 뭔가 예, 예. 그런데 그러니까 보통 크지 않으면 그게 멀리서 보이지가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물론 그것도 이제 그 파리로 무혈 입성하면서 그것까지 생각을 했겠죠. 예. 그래서 지시합니다. 네. 맨 꼭대기에다 네. 제3제국의 깃발을 자랑스러운 깃발을 꽂아라. 자, 그거를 예. 어느 누가 그 명령을 거부하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고장 났다고 하니까 계단을 올라가야 되잖아요. 네. 그걸 쫄병 누군가가 그 깃발을 가지고 올라가야 되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렇죠. 생각을 해보세요.
눈물 나게 정말 네. 눈물 났겠죠. 예. 그렇죠? 네. 근데 뭐 몇 시간이 걸려서든지 했겠죠. 그렇죠. 지시를 하는 건데 안 할 수 없죠. 안 할 수 없죠. 근데 중요한 건 깃발을 꽂았어요. 네. 멀리서 봐서 박수를 쳤겠죠. 네. 근데 네. 큰 깃발이어야 되죠. 네. 큰 깃발이 되죠. 근데 300m 높이에서는 바람이 많이 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풍속을 감당 못 하잖아요. 그렇죠. 금방 부러진- 깃발이 부러졌어요. 또 할 수는 없죠. 예, 그렇죠. 두 번을 할 수 없죠. 예. 바로 그런 참 그러니까 나이츠 입장에서 보면 참 슬픈 그렇죠. 안타까운 그 프랑스인 입장에서 보면 그놈 참 고참 쌤통이다라고 할 수 있는 웃지 못할 예. 그거 참 잘 됐다 박수를 칠 만한 그런 실화가 있었습니다. 예. 그 에펠탑을 하면은 굉장히 유명한 사진이 하나 있더라고요. 에펠탑의 페인트공이라는 사진. 예. 마크 리브가라는 리브라는, 예. 리브라는 사람이 사진가 있는데 이 사진이 좀 유명한 의미도 있고 또 동료 사진가였던 사람이 이 사진에 대해서 평가를 한 게 아주 좀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거는 마크 리브존이 네. 그 2015년인가 14년인가 네. 예술의 전당에서도 전시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굉장히 큰 네. 최초의 전시를 했는데 한국전으로는 처음이죠. 네. 굉장히 많은 사람이 와서 봤어요. 예. 리브에 대해서 그 동료 평론가가 사진가가 네. 그 카롤린 아비토리라는 사진가가 이런 해석을 했습니다. 제가 네. 해석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문장이 길어서 네. 외울 수는 없고 네. 자 원래 에펠탑은 네. 프랑스의 네. 정치적 산업적 위력밖에 느껴지지 않는 금속 구조물이었다. 네. 이해되시죠? 뭐입니까? 정치적 산업적 위력이라는 건 프랑스 대혁명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세계 만국의 프랑스의 위용을 자랑하려고 만든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20년 뒤에 이걸 철거한다는 그런 그렇죠. 원래 한시적으로 만든 네, 거잖아요. 만든 거죠. 예. 그러니까 바로 정치적 산업적 목적이었죠. 그런데 마크 리브는 그런 에펠탑에서 마치 유리로 된 성당에서나 있을 법한 초월성이 느껴지도록 했다. 네. 그는 우리에게 완전히 개방된 자유로운 느낌을 주었다. 그리고 허공에 대한 영원한 이끌림을 느끼게 해주었다. 이런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에펠탑을 잘 보시면 에펠탑은 밑에서부터 모든 게 다 뚫려 있어요. 뚫려 있죠. 그렇죠. 그리고 잘 보시면 에펠탑은 어떤 정형화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적 개념을 말할 때 흔히 말하는 게 뭡니까? 르네상스식 하면 뭐죠? 균형과 뭐죠? 대칭 이거잖아요. 대칭이 맞아야 된다. 균형이 맞아야 된다. 그렇잖아요. 미인의 기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에펠탑은 멀리서 보면 그게 맞지만 들여다보면 하나도 균형과 대칭이 이루어지는 게 없어요. 네. 그러니까 뭐 제멋대로죠. 어떻게 보면요. 예, 제멋대로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후대 예술가들에게 굉장히 큰 어떤 그 자극과 영감을 준 거죠. 네. 바로 그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에펠탑이 프랑스를 상징하는 아주 네네. 명물이 됐는데 네네. 이거를 이제 이 이미지를 차용을 해가지고 막 상품도 나오고 그렇게 그렇죠. 됐다고 하고 또 심지어는 2009년도에는 네네. 뭐 에펠탑의 나선형 계단의 한 구간까지 경매에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수많은 상품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모든 그 패션의 그 본거장이 프랑스 파리잖아요. 뭐 크리스찬 디오르, 뭐 샤넬, 뭐 입생 로랑, 루이비통 등등의 모델들이 어디를 런웨이를 삼아서 걸은 줄 아세요? 에펠탑이 뒤에 나오게. 에펠탑 배경으로 해서. 그렇죠. 걸은 거죠. 그러니까 에펠탑은 뭐냐면 왜 에펠탑은
수많은 네. 상품, 네. 그 예술 작품, 네. 이것의 모티브를 제공했냐면 애플탑은 최고잖아요. 가장 높은 거였잖아요. 말 그대로 최고죠, 정말. 예, 최고죠. 네. 그리고 뭐랄까 최초였잖아요. 또 최초이기도 하고요. 예, 최초는 변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최초가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최고를 지향하는 그 예술 작품, 네. 패션들 중에 작품이니까 패션 작품은 에펠탑의 이미지를 끌어오는 거죠. 네. 자기 작품에. 그래서 예. 향수, 패션 등등 뭐 심지어 속옷까지 다 속옷의 디자인에 에펠탑을 집어넣는 거죠. 그렇게까지. 그러니까 거의 모든 프랑스에서 생산되는 만들어지는 거의 모든 그 수공 작품에는 에펠탑이 인용되는 거죠. 예. 그런 거죠. 그러면서 그렇게 에펠탑이 워낙 유명하니까 네. 심지어 에펠탑에서 도저히 오래돼서 네. 버리는 네. 금속 조각까지도 돈이 돼서 팔리는 거죠. 예. 바로 이제 거기서 설명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지금 2층에서 3층 우리가 이제 한국 기준으로 해야 되겠죠. 네. 2층에서 3층은 지금도 엘리베이터로 올라갔지만 예전에는 2층에서 3층은 계단으로 올라가야 됐어요. 근데 계단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노출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위험해요. 위험하다 보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나선형 계단으로 오르내리는데 위험하니까 이거를 철거했어요. 근데 철거하는 과정에서 이거를 몇 개로 나눴냐면 24개로 나눴는데 이거를 다 하나씩 판 겁니다. 하나당 10만 유로씩. 10만 유로씩. 그러면 얼마입니까? 240만 유로입니까? 그렇죠. 토탈 합치면요. 예. 그래서 구간이 팔리는 거죠. 세상에는 그 재밌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돈이 있고 재밌는 사람들이 많아요. 또 그런 사람도 필요합니다. 그런 수집가들도. 그런 그 사람이 아니면 재밌는 물건들, 역사적인 물건들, 이런 경매에 나온 물건들이 보존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 중에 일본의 수집가가 이걸 삽니다. 사서, 도쿄에서 2시간 거리 걸리는 거리에 야마나시 현이 있는데, 야마나시 현의 예술 마을에 마당에 하나쯤 전시되어 있습니다. 원형이죠. 나선형으로. 그러니까 이거 돌다 보면 정신 없겠죠. 그렇겠네요. 거기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혹시 야마나시 현에 가볼 일이 있으면 한번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 이제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뭐 이미 답이 다 나오기는 했지만 그래도 한번 정리하는 차원에서 에펠탑이 이렇게 오늘날 이 프랑스인들의 오늘날에도 이렇게 사랑받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비단 프랑스인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한테. 자, 방금 전에 설명된 것을 보충 설명드리겠네요. 답이. 제가 말씀드렸죠. 에펠탑은 최초였습니다. 그렇죠? 이제까지 탑은 돌로 만들어졌어요. 그 바벨탑 아시죠? 인류는 높은 곳에 높은 탑을 짓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습니다. 그렇죠. 실패한 게 바벨탑이었죠. 왜냐하면 그 돌로 돼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인간이 만든 가장 높은 탑이 에펠탑이었어요. 최고였어요. 최고의. 그 엠파이어 스테이트가 등장하기 전까지. 그리고 또 최초였어요. 그리고 가장 최상이었어요. 가장 좋은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 프랑스는 예술과 패션과 등등의 수도잖아요. 그러니까 프랑스 예술가들이 전부 에펠탑을 자기 작품에 시에 소설에 희곡에 다 쓰잖아요. 혹시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지만 베케티의 작품 중에 유명한 Waiting for 고도라는 게 있습니다. 고도를 기다리며를 보면 등장인물 중에 한 사람이 블라디미르인데 블라디미르의 대사에도 바로 에펠탑이 나옵니다. 에펠탑이
높은 탑이 지어지면 항상 어떤 사고가 발생하는지 아세요? 높은 탑이 지어지면 자살하는 사고. 항상 뛰어내리는 사람이 생깁니다. 예. 이번에 서울로 7017에서 네, 누가 뛰어내렸죠? 네. 피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높은 곳에 가면 그 당시 굉장히 힘든 어떤 그런 심리적인 그런 압박감을 받는 사람이 높은 곳에 뛰어내리고 싶어하는 욕망을 느낍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에펠탑에서 뛰어내려요. 예. 어떤 사람은 네. 자기가 설계한 네. 그 옷을 네. 입고 네. 일종의 비행할 수 있다고 나름 설계한 옷을 입고 뛰어내리는데 그냥 떨어져 죽어요. 아, 그렇습니까? 예. 하여튼 별의별 일이 있어. 거기에 블라디미리의 Waiting for Godot의 블라디미리의 대사에 보면 나는 내가 에펠탑에서 뛰어내렸겠지 이런 대사가 나와요. 별의별 일이 많이 벌어집니다. 네. 그럼 그만큼 에펠탑은 네. 세계인의 관심이 되었던 거죠. 네. 그러니까 에펠탑을 배경으로 쓰면 네. 뭐든지 팔리잖아요. 네. 자, 네. 그러니까 프랑스의 자존심, 네. 프랑스의 자부심, 네. 과학기술의 이겁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사회나 최고로 존경하는 인물은 아까 그랬죠. 프랑스인이 어떻게 에펠을 존경하고 있냐고 그랬죠. 네. 지금은 프랑스가 어느 화폐를 쓰죠? 유로를 쓰죠. 그렇죠. 그 전까지는 프랑을 썼잖아요. 네. 그 지폐를 갖고 있는 사람은 많지는 않을 겁니다. 유로를 쓰기 전에 200프랑 지폐가 있었는데 200프랑 지폐의 얼굴에 에펠이 있었습니다. 그렇잖아. 네. 그 나라의 지폐에 그려진 네. 초상화를 보면 그 사회 구성원의 생각, 예. 어떤 사람을 존경하는지가 다 드러나잖아요. 네.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물론 우표에 등장했었고. 그렇죠. 예. 근데 요 얘기는 안 했는데 네. 제가 에펠은 뭐 순탄하게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근데 말년에 한번 사기로 피소가 됩니다. 예. 뭐냐면 네.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잖아요. 네. 근데 에펠탑을 건설하고 나서 건설비가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부족한 건설비를 자기가 내면서 입장료 수입을 자기가 일정 부분 갖기로 한 겁니다. 아, 그렇죠. 예. 그래서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스웨즈 운하가 건설되고 나서 프랑스 외교관이 건설했는데 여기서 리셉스라는 사람이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요. 네. 그러고 나서 파나마 운하를 이 성공을 바탕으로 파나마 운하를 건설할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면서 투자자를 끌어모아요. 네. 그 중에 하나가 에펠이 손을 벌립니다. 에펠도 개인 투자자를 모아서 그렇죠. 이게 투자를 해요. 네. 근데 스웨즈 운하와 파나마 운하는 근본적으로 다른 게 하나 있어요. 스웨즈 운하는 지중해와 홍해가 평지입니다. 날씨도 별로 다르지 않아요. 예. 근데 파나마 운하는 이게 해수면이 달라요. 네. 그리고 여기는 적도와 가까워요. 네. 그러니까 모기 등등 모기를 비롯한 여러 가지 해충 그리고 풍토병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지역적인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건설업자 리셉스가 뛰어들었다가 시간이 지연되잖아요. 그렇죠. 노동자들이 근로자들이 막 죽어나가니까 시간이 지연되면 뭐니까 건설비가 더 추가가 되죠. 그러면서 결국 파산되잖아요.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에펠을 고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소가 돼서 회사에서 사표를 내고 자기 회사에서 그래서 결국은 무죄가 되지만 뭐 에펠이 일부러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만 빼놓고 순탄한 인생을 살았는데 제가 에펠의 묘지는 이게 결국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지폐, 우표 등등으로 길이잖아요. 네. 제가 에펠의 묘지를
찾아가보는 과정이 힘들었는데. 예. 직접 예, 가보셨죠? 예. 예, 힘들었는데, 근데 서울 광화문을 중심으로 치면, 예. 지하철을 타고, 네. 버스를 한 번 정도 갈아타고, 해서 1시간 반 정도 거리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파리에 붙어 있지만, 네. 다른 자치시예요. 네. 이를테면 굳이 말하면 시흥이나 의왕이나 정도 될까. 예. 그 정도로 비유하자면, 네. 르발루아라는 도시인데, 네. 거기를 가면서 도대체 제가 갖고 있는 지도에는 르발루아 제가 갖고 있는 자료, 영문 자료에는 에펠의 묘지에 대한 자료가 없어요. 그래서 예. 정말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기에서 공장이 있었기 때문에 일단 공장을 가면 뭔가 나오지 않겠느냐고 해서 확실한 정보 없이 찾아갔죠. 예. 근데 일단은 거기가 뭐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네. 찾아가는데 네. 마침 묘지 안내도에 네. 에펠이 여기 묻혔다라는 게 나와요. 네. 가봤는데 네. 누가 봐도 이게 에펠의 묘지라는 게 확 느껴졌죠. 근데 네. 이제 불어로 네. 메르시, 네. 메르시 구스타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네. C자 CI잖아요. 네. I를 네. 자유의 여신상을 이렇게 결혼하더라고요. 그 아이를 자유의 형상화해서. 예, 자유의 여신상. 자유의 여신상 멀리 보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 모양으로 그럴 보이죠. 수 있죠. 아이 그리고 모양으로. 구스타프 할 때 네. TAVE잖아요. 네. 네. V를 거꾸로 놓으면 삼각형이죠. 그렇죠. 에펠탑을 멀리서 보면은 민면이 굉장히 넓은 삼각형이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V를 에펠탑을 거꾸로 놨더라고요. 구스타프 할 때 V를 예. 이렇게 센스가 있는 건데. 그렇죠. 이거는요? 그러면서 작은 거지만 여기서 프랑스인의 높은 교양, 네. 프랑스인의 르발루아라는 데는 조그만 시잖아요. 네. 그렇죠? 이 조그만 시의 공동묘지에 관리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그걸 파리 예술가가 그렇게 했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럴 가능성은 낮잖아요. 낮죠. 그 자치시에서 누군가를 했겠죠. 그렇죠. 어떻게 메르시 구스타프면 구스타프 고마워요 이거잖아요. 네. 근데 그냥 메르시 구스타프 할 수 있는데 네. 거기다 에펠탑과 자유의 신상을 해놨는데 두 개가 상징이니까 네. 그거를 그렇게 했다는 건 르발루아 시민들의 네. 평균적인 교양, 르발루아 시민들의 지적 수준 그렇죠. 등등을 다 드러낸다라고 엿볼 수가 있는 저는 혼자 생각한 거죠. 그래서 여기 찾아가는 과정은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예. 파리 날씨가 그날따라 한 영상 40도에 육박해서 거의 탈진하셨겠는데요. 그러는데 이걸 보고 나서는 그게 다, 원기가 회복됐습니다. 너무너무 흐뭇해서, 네. 기뻐서, 예. 파리 사람은, 네. 프랑스 사람은, 굳이 파리지행이 아니더라도, 르발루아 사람들은 에펠을 품을만 하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네. 위대한 천재가 나타나서 세상을 바꾸잖아요. 네. 근데 그걸 구세 사람들이 그걸 다 누리고 있잖아요. 예. 근데 그걸 어떻게 그거를 감사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차이가 나잖아요. 근데 작은 자치시에서 이렇게 에펠을 기리는 걸 보고, 르발루아 사람은 충분히 에펠을 품을 자격이 있다. 자격이 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혼자 생각하고 기뻤습니다. 그리고 예. 에펠이 여기에 터잡게 된 거는 우연이지만, 그 우연이, 르발루아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큰 자부심이 됐겠어요. 자부심이네요. 그렇죠. 여기는 에펠이 묻힌 곳이다. 네. 태어난 곳은 아니지만, 예.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 우리 시청자분들 조금 보여드려도 괜찮을까요? 예,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메르시 구스타브라고 하는 것은 요 I 부분을
자유의 여신상으로 잘 좀 보여주십시오. 예, 이렇게 표현을 했고, 예. 그다음에 구스타프의 V를 이렇게 에펠탑이 180도 모양을 바꿔 놓은 것처럼 V로 이렇게 표시를 해놓은 겁니다. 아주 센스가 돋보입니다. 예. 오늘도 긴 시간 동안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는 그 로댕, 생각하는 사람으로 유명한 로댕에 대해서 우리 편집장님 모시고 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